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를 전원 교체한 것을 신호탄으로 총선용 개각도 초입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대통령실 개편과 총선에 출마할 장관 교체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이 프랑스 파리의 총집결에 5일 먼니를 앞세운 사우디와 경쟁하는 부산 홍보전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가 제안한 전략공천 배제 방침 등을 수용해달라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한 가운데 부산 3선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위 1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에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는 당헌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무마 대가로 개발업자 사이에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무마 연루 의혹이 제기된 임정혁 전 고검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주당은 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잠시 누그러졌습니다. 내일 새벽 비와 눈이 그치고 나면 다시 영하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인사파동 등의 책임을 물어 국정원 수뇌부를 전원 교체했습니다. 국정원을 신호탄으로 다음 주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대규모 개각까지 앞으로 2주는 인사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국정원 수뇌부 교체 그야말로 전격적이었는데 경질 성격이 강한 거죠? 네,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경질, 문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어제 귀국 9시간 만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수리 발표했습니다. 해외 파트 권춘택 1차장과 북한 담당 김수현 2차장도 동시에 교체했습니다.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고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 정보국장을 낙점했습니다. 2명 모두 북한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입니다. 한날 한시에 후임 국정원장도 없이 수뇌부가 전면 물갈이된 건데 사표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상 경질입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했던 검사 출신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걸 신호탄으로 지난 6월엔 윤 대통령이 제거한 인사가 닷새 만에 철회된 일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밀려났던 인사들이 대거 명예회복을 시도하면서 이른바 신구 세력이 충돌했다. 혹은 국정원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 실세 인물이 전횡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불거졌지만 윤 대통령은 당시 김규현 원장을 재신임했습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더 지켜보겠다던 입장이었던 걸로 전해졌는데 조직과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보도를 통해 이게 거듭 노출되면서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수뇌부 전면 교체를 결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정찰 위성 발사와 9.19 파기 선언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도 이런 극약 처방에 일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대통령실은 역대 정권과 비교해 초대 국정원장 교체가 늦은 감이 있다면서 문책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무너졌던 한미 정보 체계를 미국 통인 김규현 원장이 복원해 정상화한 만큼 이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할 대북 전문가로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임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관진 전 장관 등 군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자리라 이미 내부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고는 해도 당분간 공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국정원을 신호탄으로 총선용 개각도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네, 윤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네덜란드 출장을 떠나기 전까지 앞으로 2주가 인사의 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개편과 총선용 개각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먼저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수석 6자리 가운데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제외한 5자리가 바뀔 예정입니다. 시민사회 강승규, 홍보 김은혜, 사회 안상훈 수석의 경우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최상목 경제수석은 총선에 나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임이 유력합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이 다음 주에 일괄적으로 떠나고 대통령실 2기가 꾸려질 걸로 예측됩니다. 용산 개편에 이어 개각은 국회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에 본격화될 텐데요. 총선용 개각인 만큼 출마자를 비롯해 19개 부처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간판을 바꾸는 대규모 개각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심이 쏠린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퇴 시점이 아직 변수지만 기획재정부 추경호,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 등 정치인 출신은 후임자 검증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앞두고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데다 용산과 여의도가 맞물려 있는 만큼 정교한 셈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2030년 세계 엑스포를 누가 개최할지 최종 운명을 가릴 회원국 투표가 바로 내일 밤으로 다가왔습니다. 5일 먼니를 앞세워 물량 공세를 펴고 있는 사우디가 강력한 경쟁 상대인데 우리 부산도 바짝 추격해 승부는 박빙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지부입니다. 네, 내일이면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우리 유치단 지금 프랑스 파리 현지로 모두 날아갔죠?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박람회 기구 BI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각국 대표를 만나서 막판 홍보전을 펼친 뒤 귀국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유치단이 바로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바닥을 누비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BI 회원국 대표를 만나 부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조금 늦게 출사표를 던졌지만 우리나라의 비전과 역량 그리고 국민적 열기를 강조하겠다면서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치 당사자인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간 유치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파리에 모두 집결했습니다. 말 그대로 민관이 한 팀이 돼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펠탑 등 주요 관광 명소와 대사관 근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산을 응원하는 광고를 내걸고 치열한 홍보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도시는 우리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초반까지만 해도 사우디가 많이 앞서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지금은 부산이 턱 밑까지 따라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최대 표밭인 유럽과 아프리카 표심을 얻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네, 시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투표 과정부터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최종 투표에 앞서 각국은 마지막으로 5번째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PT는 파리 현지 오후 1시 반, 우리나라는 8시간이 더 빠르니까 밤 9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한 나라당 20분씩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상징성을 갖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연사로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세 나라 PT가 모두 끝난 뒤에 바로 투표를 합니다. 1차 투표 결과 전체 회원국 182개 나라의 3분의 2, 그러니까 122표 이상을 얻어야 유치가 확정됩니다. 만약에 넘지 않으면 꼴등을 뺀 나머지 국가끼리 2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2차에서 표를 더 많이 얻는 쪽이 최종 유치국이 됩니다. 이 전자투표 방식이라서 1차와 2차 두 번 투표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채 20분이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PT 일정이 늦어질 수가 있고요. 이번 총회에서 다른 안건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는 2차 투표까지만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표를 흡수하고 우리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는 명분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키맨인 아프리카 표까지 얻는다면 역전 드라마를 쓸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 빈살만 황제가 최근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로표 일부도 우리 측에 쏠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가 2034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월드컵에 엑스포까지 독식하면 안 된다는 견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어서 초박빙 대결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정혁 전 고검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정혁 전 고검장과 경찰 출신 변호사 등 2명의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의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 검사는 오늘 공수처 검사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하다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고발과 민원 정보가 정말 많이 들어왔다며 고발 사주건에 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통해 손 검사에게서 출발한 고발장 초안 등이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에게도 전달된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손 검사 탄핵안을 재발의해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이 그동안 지역 조직을 잘 관리했는지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오늘 오후 5시인 거죠? 네, 국민의힘 정기 당무감사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됐습니다.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가운데 위원장이 공석인 4고 당협을 제외한 204곳이 대상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당협위원장들의 지역관리 성적표는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희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에 브리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성적이 가장 좋은 1위 당협위원장의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위 평가를 받은 인사 명단은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 비공개로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발 인적 쇄신론과 맞물려 특히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용퇴론을 둘러싸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내년 총선에서 당을 위한 헌신에 앞장서겠다는 답을 끌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아침에 YTN 기자와 만나서 정치인의 거취는 때가 되면 스스로 결단할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비롯한 공천 혁신안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부 차원에서 요청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면서도 주류 의원들의 용퇴론은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된 정기회의에서 주류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권고를 정식 안건으로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공천 규칙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현역 의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10% 의원들의 공천 불이익을 강화하겠다는 당원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총선 규칙은 방향을 떠나서 1년 전에 정하기로 한 게 당의 원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언했던 시스템 공천 원칙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밖에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가치를 대의원 대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높이는 당규 개정안도 오늘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고 권리당원들의 표 가치가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를 두고도 강성 지지층의 의사를 따라가겠다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사이 동등한 1인 1표에 관한 열망이 큰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단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운 벽이라 한꺼번에 1대1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점을 이해하고 용인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방침을 굽히지 않은 건데 다음 달 7일 중앙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치기까지 논쟁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결산 보고하러 하려는 자리여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속당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언론이 막 보도가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도록 나라 만들고 울산 만들어야겠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야합을 할 생각이라면 당사에 걸린 김대중 노무현 사진부터 내려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2023년 11월 원칙과 상식.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향해서 도덕 없다, 부모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금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마디를 던졌다가 좀 걷어들이는 방식의 그런 전략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 발언은 걷어들이기 조금 힘든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넘어섰죠. 그 선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 시댁 어른들을 욕을 한다거나 처가, 장인장모 욕을 하면 그 아마 이혼으로 갈 겁니다. 그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 서로 감정이 이제 격해져가지고 주워 담기 힘든 정도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대선을 이기고 지방선거를 이긴 정치를 무려 한 12년 정도 해온 당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전직 당대표. 그랬으면 아마 부모 비하했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언론이나 보수 쪽에서. 이거 만 그대로 폐륜정당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타당의 혁신위원장 발언이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를 아마 인유한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만나려고 했고 대구인가요? 거기 가가지고도 영어로 어떤 본인 생각에는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거의 저는 인유한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감정도 그렇고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만날 수도 없을 것 같고 만나더라도 서로 간에 뭐 좋은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지금이라도 인유한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준석 전 대표가 미워도 부모 잘못이 크다고 하는 거는 저도 그건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김병민 최고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부모를 끌어들이는 발언들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이 전 대표를 향해서 하는 얘기는 결국 이 동양적 예의에 관한 측면들을 언급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날 미스터 린튼이라고 불렀던 이준석 전 대표의 영어 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끝끝내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한 본인의 문제점이라든지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반성하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는 본인이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됐을 때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피해가고
또 본인을 향해서 약간 정치적 공세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맞받아치는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결국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과 유권자들로부터 이 전 대표뿐 아니라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국민의힘까지 굉장히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대구 시민들은 어떻게 볼까 싶어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천하용인 어제 대구 찾아서 토크 콘서트 열었는데 네. 토크 콘서트에서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전국 설명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당국에서 전해온 속보입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로 파괴한 전방 GP 지역에 감시소를 설치하고 경계호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경계호 GP 쪽에 감시소로 추정되는 사진이 지금 들어와서 사진 설명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23일 모든 군사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며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직후 동부전선 일대에서 감시소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진 보면 지금 감시소는 감시소 사진과 함께 나무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그 주변에 또 경계호도 일부 구축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이 파괴한 GP를 재설치할지 다시 한번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지금 경계호에는 무반동총 지금 보시죠. 중화기도 지금 반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야간에는 또 경계병이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이 우리 지상 감시 장비로도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야간에 감시 관측된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남북이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최전방 감시초소 GP 가운데 10개소를 폭파나 해체 등의 방법으로 철거했는데 이 장소에서 다시 GP 경계소, 관측소를 감시소를 재설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관련된 추정되는 사진이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지금 이 사진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이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 이야기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 대구 콘서트 하면서 대구 백스코에 1,600명 정도 왔다고 하거든요. 새 결집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온라인으로 지지자들을 결집했고 또 여기에 대한 광고 홍보를 통해서 본인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모은 콘서트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는 시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서 이준석 전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에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제 신당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구라고 하는 지역을 거점으로 아마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여전히 이제 노원병이라고 하는 본인이 몸담았던 지역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일부 미련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현 정부에 대한 반감 이런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국민의힘 내에서 남아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조금 오리무중한 상황이어서 현재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행보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의미를 담아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준석 신당의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오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당무감사 결과 발표하는데 하위 20% 혹은 그 이상의 컷오프가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컷오프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이탈한 어떤 의석 혹은 의원 인사들을 좀 이준석 대표가 구애와 손짓으로 좀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이건 이준석 신당의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는 얘기들이 벌써 지난주부터 돌아서 저도 오늘 기자로부터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영남 의원들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자분들 평가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갔고 의외인 사람도 있다. 명단이 구체적으로 돌았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그 명단이 가짜라고 하니까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면 저는 후폭풍은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영남 쪽 의원들이 과반인가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공개됐을 때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신당 쪽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교감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사이에서 신당이 됐던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에 가담하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좀 전에 이제 백스코 얘기도 하셨잖아요. 저는 일전에도 한번 우리 방송에 나와서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는 기존에 보던 어떤 신당이랄지 정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밟기보다는 새로운 형태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뭐 자금의 문제, 뭐 조직의 문제 여러 많잖아요. 근데 이준석 다움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스코 행사도 보면 되게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예. 저런 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당무감사에서 떨어지는 분들, 정치권 용어로 쓰면은 여야 모두 이제 공천 과정에서 낙천을 하거나 이제 출마하기 여러 여건상 안 좋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건 뭐 낙엽 죽기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당이거나 이렇게 모이는 결사체들이 생길 겁니다. 예.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의 신당, 새로운 당이라고 한다면 그분들 모두를 같이 흡수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리지 않고 20%에 들었으니까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는 순간 신당의 가치랄지 여러 국민적인 매력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어떤 갑의 위치에서 그런 의원들과 접촉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저 A 의원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저건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류 세력한테 미움받고 떨어진 거네. 이런 판단이 보는 분들은 이준석 대표와 흔쾌히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예. 봅니다. 근데 지금 당내 책임 있는 인사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파격 제안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준석 전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이거 공갈빵 같은 제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할 수 있는 제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인 이기인 씨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전권을 부여하게 되는 무슨 비상한 권한 예.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공천권 일부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즉각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을 예. 바꾸기도 했죠. 그러니까 익명의 기대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본인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때문에 저런 국민의힘의 내용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국민의힘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만 당내에서 사람들과 얘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날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내용이 사실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어느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있었던 대구의 자리에서도 처음에 신당을 만들겠다는 건 비명계 있는 의원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교섭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현역 의원들이 참여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금 돌고 돌아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사람들과 모여 있는 건데 그마저도 천하용인 멤버가 다 같이 모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 대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이른바 당무감사 등을 통해서 컷오프에 걸린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살찐 고양이로 비유했던 게 이 전 대표의 모습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역 정치를 중앙으로 잘 끌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 비난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을 정치 경쟁력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하겠다는 정치에 다시금 그 당으로 함께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도 모순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고민에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짧게 두 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지금 국민적 관심이 높아서 한동훈 장관 배우 이정재 씨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한 장면이 시민들이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시기도 있고 여러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발끈하기 좋아하는 한동훈 예. 장관이 저에 대해서도 뭐라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연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부인 진모 변호사인가요? 그분 봉사하는 사진도 언론에 쭉 예. 풀려가지고 말은 이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건 기획된 거 아니냐 나왔을 때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또 항변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고등학교 동문으로서 뭐 현대고 예. 5기 동창이라는데 정말로 식당에서 이거를 그냥 같이 밥을 먹기로 하고는 약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먹었는데 저게 언론에 저렇게 자연스럽게 풀렸나?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예.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일전에 지금까지 쭉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보면은 물론 뭐 전임 장관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만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전임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인 출신이 가가지고 했지만 그리고 저는 박범계 장관 어차피 이름 얘기해도 되죠. 박범계 장관이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하면서 당시에 제1야당을 향해서 제1야당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모질게 욕했다는 얘기를 제가 비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역마다 돌 때마다 그 지역 주민들을 깊이 존경하고 정주영 전 회장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꼭 빠뜨리지 않는 게 민주당과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정말 거칠게 비난을 합니다. 그 모습들에 대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제 주변이니까 뭐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좋아하지 않아요. 왜? 저런 모습으로 저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수도권에 저런 모습 가지고 우리 수도권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을까 저분이?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비판들이 저는 한동훈 장관 주변에 정무적 기획을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유명한 저도 좋아하는 이정재 배우와 식사하는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띄운 것 같은데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겠지만 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또 시민의 SNS에 올리면서 지금 화제가 됐었는데 다양한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신선한 조합이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 그랬더니 또 댓글은 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댓글도 올라왔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워낙이나 많은 작품을 찍었던 배우기도 하고 또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유명 배우고 저희 입장에서는 배우 이정재 씨에게 고마운 건 이제 내일 모레면 부산 엑스포에 대한 월드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나게 되는데 부산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준 배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사진을 보면서 무슨 인연이 있을까 궁금했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현대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저희 같은 학교에 나왔던 친구들이 있으면 유명해진 친구도 있고 평범한 삶을 사는 친구도 있는데 같이 만나서 사진 찍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죠. 내가 이 내용들을 찍어서 홍보하는 그 과정에 삼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연예인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일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이 찍어서 올렸던 내용들이 화제가 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정치권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김기현 대표 그 자신의 지역 울산으로 향해서 많은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러한 김기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가 울산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3시간씩 프리톡 제가 토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요? 먹는 얘기했겠죠. 그래요? 네, 정치 얘기를 진지하게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호흡이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의정 보고회 한다고 가는 걸 보면서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갔구나. 정리라는 얘기는 당원들 만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질서 있는 불출마나 아니면 이런 퇴진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울산을 자꾸 들락거리는 거는 정리 수순이라 봐야죠. 그 지역구 출마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양보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그런 수순으로 간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저도 일전에는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그 제안을 혁신위에서 지도부 불출마나 험지 출마 나오고 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뭐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 승부수처럼 또 김기현 대표가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저는 당연히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수도권까지 출마는 않더라도 본인이 또 울산에서 5선을 했기 때문에 뭐 내려놓기랄지 이런 행보를 저는 진즉에 보였을 거라고 봤는데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의정보고의 세 차례를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최고위원을 김석기 의원을 본인과 가까운 경북 경주 출신의 국회의원을 시킨 거 보고 이건 뭐지? 이거는 본인의 체제를 공고하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놓고 본인이 바로 내려놓고 당대표를 물러나겠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불출마 선언이라는 부분들이 약간 좀 이상하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은 인요한 혁신위원회 그 불출마, 험지 출마를 받아들일 마음보다는 일단 대통령과의 친분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전히 그 지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3-4번씩도 전화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해서 어떤 걸 고민하고 있을까요? 대통령과 가까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최고위랑 있을 때도 수시로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내가 시시콜콜하게 언제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막 떠들고 홍보하는 스타일의 정치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났던 내용들을 굳이 구태여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정도로 신중한 정치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실 내각과 소통하면서 당을 이끌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는
김기현 대표와 당대표, 원내대표로서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김기현 대표의 성정과 또 정치적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각에서는 혁신이라고 하는 그 혁신의 희생과 퇴행하는 내 지역구 사수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김기현 대표 행보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아마 이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과 역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뽑아준 지역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 선당후사의 자세로서 또 다른 결정지에 대한 선택은 여전히 공간과 가능성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험지 출마 지금 1호라고 해야 될까요? 하태경 의원 오늘 종로 출마 선언했는데 지금 최재형 의원 지역구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태경 의원이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내려놓고 서울 수도권에 오겠다 얘기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한 석을 더 갖고 오게 되면 민주당이 있는 석을 하나를 더 갖고 오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플러스 2가 되는 거다. 근데 부산의 해운대라고 하는 지역은 내가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여기에 있는 한 석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바대로 지금 민주당이 아주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수도권 의석에 도전을 해서 그걸 하태경 의원의 경쟁력으로 가져와야만 플러스 2가 되지 않습니까? 종로는 지금 최재형 의원이라고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최재형 의원의 경쟁력은 논외로 두더라도 일단 명분적인 측면에서 하태경 의원이 처음 부산이 아닌 수도권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얘기와 좀 결이 다르긴 하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심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나올 것이다 이런 출마설도 뭐 다양한 인사들이 돌긴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태경 의원의 출마 선언. 우리 김최고 의원도 말씀했지만은 이건 저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말씀 이제 본인이 올라온다고 할 때 부산에서 집을 뺀 거 아닙니까? 서울에 이제 전셋집들 본인이 살 집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상황이 상당히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종로까지 갔는데 수도권에 험지 와가지고 민주당 의원에 있는 의석을 가서 자기가 본인이 쟁취해내서 당에 도움되겠다는 분이 결국 지금 출마 선언한 곳이 본인들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 종로를 선택해버리면 이게 뭡니까?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전 그래서 이건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하태경 의원님 악수를 두신 것 같은데 이러면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그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최재형 의원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고 우리 당에서는 여러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현재는 우리 지역위원장은 곽상은 변호사라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 모두가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서서 말했던 김기현 대표가 우리 김최근 말씀대로 그런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고 이뉴한 혁신위와 김기현 대표가 격한 갈등을 빚는 모습을 전 국민이 알게 됐어요. 지금 이분이 불출마 선언해도 정말 효과는 거의 없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듣는 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 전산망 연쇄 마비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오늘 오전 한때 서울 소방지령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생겨서 사건, 사고 출동 등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오늘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소방재난본부의 지령망 일부 시스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접속장애가 발생한 망이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차량 동태관리 서비스라고 합니다. 사고 발생지까지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요. 이 전산망은 KT가 운영하는 망으로 현재는 시스템이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KT 등은 현재까지 장애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장애 경위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금은 복구가 됐고 지금 복구된 상황에서 원인 파악에 나섰고요. 최근 행정 전산망 연쇄 마비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와중에 다시 한번 이 서울 소방 지령망에 원인 알 수 없는 장애가 생겼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이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천 룰로 굉장히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원칙과 상식에서는 성토장이 됐다고 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하위 10% 의원들에 대한 페널티를 좀 확대한다는 공천 룰인 거죠? 네, 그렇게 잡음은 없고요. 몇 분이 얘기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팩트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나 그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특별당규, 민주당이 1년 전에 언제나 총선 전에 확정했던 시스템 공천에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특별당규를 손댄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당규는 그대로 지금 시스템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건 일반 당원 단규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위 20% 국회의원들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가감산만 있습니다. 그 20% 중에 예전에 우리 혁신위에서 이 하위 20%에 대해서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또 더 하위 중에 더 하위인 분들은 정말 의정활동이나 여러 가지 지역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감점을 좀 확대하는 게 맞다. 그래야 또 그 지역을 새롭게 진입하고 싶어하는 정치 시인들에게도 또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하위 20% 중에 10%는 지금까지는 한 20% 감점이었는데 30% 10점 정도 10% 늘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그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잡음 없이 오늘 뭐 당무위원회에서도 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중앙위 결정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룰 가지고 당내에서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지금 대의원제 권한 축소 방침도 나오다 보니까 비명계에서는 이거 그러면 권리당원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되고 그러면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는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분리해야 됩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시면서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내년 4월에 앞두고 각 지역별로 경선이 있을 때 그 하위 20% 중에 또 10% 해당되는 그렇죠. 거고 지금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 비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번 공천하고 그 전당대회 이건 전당대회 사안입니다. 예. 총선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내년 비명계 8월에 비판들 중에 한 가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 이제 국민의힘은 우리 김초가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지금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1대1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우리 불모지랄까요? 이제 힘든 곳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대의원이 되면서 어떤 표의 등가성보다는 어떤 공헌이랄지 그래서 예. 여러 가지 권한을 좀 드렸어요. 예. 그게 권리당원 우리 당비를 내잖아요. 예. 권리당원 한 분과 권리당원 60분과 대의원 한 분이 표가 같게 돼 버린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지금 여당도 1대1인데 그래서 우리 혁신위도 그렇고 많은 권리당원, 저희들 권리당원이 한 150만 명 됩니다. 전체 당원 한 250만 되고 거기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혁신위가 올렸는데 그 60대1을 이번에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이랑 의결하면서 20대1 미만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비명계 쪽에서 왜 이거를 지금 총선을 앞두고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분들도 60대1을 20대1로 낮춘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20대1이라고 하면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혁신이냐고 벌써 큰 불만들을 특히 말씀하시는 열성 당원들이 제일 불만을 갖고 계세요. 우리 대표님도 지금 욕 무지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 근데 대표께서 오늘 기자분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께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전당대회에 대한 룰 개정이야 워낙 멀리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치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지금 핵심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의 현역 하위 평가 페널티를 20%에서 30%로 일부를 높이게 된 건데 이런 정도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건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에서는 아예 현역 의원 하위를 한 20% 딱 규정해 줘놓고 여긴 컷오프를 시키자는 거거든요. 감점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선거 때가 되게 되면 많은 경쟁, 혁신에 대한 경쟁들이 이어지게 될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혁신안이라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공천을 앞두고 있는 일들이 혁신에서 조금 떨어지고 너무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여지가 있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컷오프 등이 도입되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금 단계에서 어떤 논의까지 이루어졌는지 한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 굉장히 지금 그 위성정당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병립형으로 가는 것도 조금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여러 당내에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여러 많이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29일 날 의원총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놓고 이거는 의총에서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그 선수들이기 때문에 원회에도 계십니다만은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쪽이 요구 사항만으로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준연동형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공감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제를 도입하고 어떤 제도의 취지
뭐 장점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위성정당이 여야 1, 2당 모두 만들면서 많은 군소정당들이 들어오고 표의 사표를 방지하고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정당 방지법 이건 저는 논의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정개특위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지난번에도 이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법안 자체를 논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병립형으로 이 비례대표제를 원래대로 가져가자. 근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원래가 이 권역별 연동형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개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안들을 놓고 국회의장도 제시한 또 안이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를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지역 이 비례대표 말고 지역 의석수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을 때 국민들을 보실 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나아졌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안들을 찾아내기를 기대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진통이 있는 만큼 그런 안들이 찾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럼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지난날 21대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선거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양당의 합의를 통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공수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분리 조정들과 함께 맞물리면서 이 선거법을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어떤 동의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처리 통과를 했습니다. 전혀 동의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른바 위성정당이라는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고요. 민주당의 상황은 좀 다르죠. 민주당은 당시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 통과를 했는데 그리고 난 뒤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국민적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과거에 만들었던 일방 처리의 선거법이 잘못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들은 이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선거가 목전에 있는 상태 속에서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의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민께 조금 더 솔직한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3일차인 현지 시간 26일 총 17명의 인질을 세 번째로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적신월사를 통해 인질 17명이 석방됐으며 이 중 14명은 이스라엘인, 3명은 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하마스 측은 13명의 이스라엘인과 4명의 외국인을 적신월사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측 설명과 다소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석방자에 포함된 이스라엘과 러시아 이중 국적자를 이스라엘은 자국민으로 집계한 반면 하마스는 러시아인으로 간주하면서 생긴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도 이틀간 합의대로 자국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78명을 풀어줬습니다. 휴전 사흘째 이스라엘 인질 수십 명이 석방되면서 기적적인 생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9살 에밀리 핸드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 11일, 그러니까 하마스 기습 4일 뒤에 한 외신에서 진행했던 인터뷰입니다. 당시 에밀리의 아버지 토마스 핸드는 딸이 숨진 줄 알고 심정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는 어떤 행동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딸의 사망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가장 다행인 소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고통을 걱정하는 이 발언은 듣는 이들을 먹먹하게 했는데요. 지난달 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기습 지역 희생자 명단을 조사하던 이스라엘 당국이 에밀리 핸드가 숨진 게 아니라 납치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지푸라기조차 남지 않았다고 믿었던 아버지 토머스 핸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딸의 생환을 호소했습니다. We pray that we get them back. I pray I'll get Emily back. I don't know what condition she's going to be in, but she's going to be broken, very broken, mentally and physically.
네, 간절함 덕분인지 딸 에밀리앤드의 이름은 지난 25일 석방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핸드모녀가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딸이 사망한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 토머스 앤드 씨, 그리고 걱정하던 딸의 얼굴을 발견하곤 안도와 함께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생이별한 지 49일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2차 석방으로 풀려난 인질 가운데 13살 여자아이 힐라 로템이 포함됐는데요. 한국을 방문해 한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며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죠. 납치 당시 어머니와 함께 억류됐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아직 풀려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석방 절차는 한 차례, 하마스 수중에 있는 인질이 최소 150명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다 풀려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휴전이 끝나면 곧바로 군사작전을 재개할 뜻을 밝히고 있어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오늘도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또 하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하마스와 휴전이 끝나면 가자 지구에서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앞선 합의대로 하마스가 매일 10명씩 추가로 인질을 석방하면서 휴전을 연장하는 건 환영한다고 밝혀 휴전 연장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마스의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3차로 석방된 인질들의 모습인데 가자 지구에서 적십자에 인계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14명과 미국인 1명을 포함한 17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풀어주면서 불안한 휴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차 인질 석방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두 정상이 모든 인질이 풀려나도록 계속 노력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휴전이 끝나면 총력을 기울여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도 다시 피력했습니다. באותה נשימה אמרתי גם לנשיא שבגמר המתווה אנחנו חוזרים בכל העוצמה לממש את היעדים שלנו, חיסול החמאס, להבטיח שעזה לא תחזור להיות מה שהיא הייתה. 다만 그는 앞선 합의대로 하마스가 매일 10명씩 추가로 인질을 석방하면서 휴전을 연장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 4일간의 휴전이 종료된 후 이를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24일 인질과 수감자의 단계적 교환 등을 대가로 나흘간의 시한부 휴전을 시작했으며 예정대로라면 현지 시간 월요일을 기해 휴전이 종료됩니다. 휴전 마지막 날에는 총 50명의 인질과 1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석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네 번째 교환이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 이집트, 카타르가 주도하는 국제 중재자들이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휴전 연장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 전 차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처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제도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법관에 의한 법 파괴가 일시적이고 예외적 현상이었음이 분명히 입증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등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여긴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동해안 지역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은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2도,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